네, 밤의 해변에서 혼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는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영화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합니다. 배우로 일하고 있는 영희는 유부남 영화 감독과 열애설이 돌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함부르크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인인 지영이 있죠. 그녀는 지영과 도시를 걸으면서 일상을 보냅니다. 영화의 두 번째 챕터는 한국의 강릉으로 무대가 이행이 됩니다. 영희는 그곳에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전에 알고 지내던 배우 선배들과 만나게 됩니다. 예, 굉장히 단순한 그 플롯이죠. 네,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작은 아무한테나 홍상수 영화 이렇게 라이트하게 볼 수 있어요 라고 추천할 수 있는 반면 이 영화는 추천하기 조금 어려운? 왜 그러냐면 영화는 아무래도 영화 있는 그 자체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그 영화에 빠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는 한꺼풀 씌운 다음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홍상수와 김민희의 개인적인 관계를 겹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 심하게 방해가 돼서 저는 순수하게 영화만을 보면서 감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맨 처음으로 얘기해야 될 건 이부 구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홍상수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쵸. 예, 오케이 영화 때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도 있고 여러 가지 영화에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영화 혹은 둘이 접합된 영화를 하고 있어요. 오수정에서도 그랬죠. 예, 제 생각에 이제 양식화된 장르가 아닌가 싶은데 홍상수만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냐리2 같은 경우에 이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죠. 바벨도 그렇고 뭐 아모레스 페르스도 그렇고 버드맨도 그렇고 이런 류의 영화의 특징이라면은 그 서사의 전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객은 처음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전개되는 것을 따라가면서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전복이 되고 이전에 쌓아 올렸던 플롯이 해체가 되죠. 그러면서 이 영화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관객의 능동적인 반응이 불러일으켜지게 되고요. 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면 머롤랜드 드라이브가 있겠죠. 영화 중후반부에 갑자기 시점이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면서 상황 자체가 반전되고 그쵸. 그러면서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치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그와 비슷하게 홍상수의 이런 2부 구성 혹은 분할된 영화 혹은 접합된 영화들을 보면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대응되고 대조되면서 영화가 한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게 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 같으면은 주제가 있고 소재가 있고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서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결말을 맺는 이런 식이잖아. 기승전결이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발생하는 문제가 주제가 그럼 영화의 전부가 아니냐는 거지. 한 가지 이야기를 위한 것이 결국 영화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결국은 이 주제를 위해서 이 소재를 위해서 모든 요소들이 채택된 것 뿐이고 이 주제가 정해지는 순간 영화가 정해진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서부 영화다 치자. 그러면 이 서부극이란 장르 그리고 총잡이가 정해진 순간 영화의 스토리 라인 그리고 영화의 그 내용 자체가 다 결정이 되어 버리는 거지 사실. 이렇게 되면 사실 영화는 매체가 의미가 없잖아. 영화에서 결국 중요한 건 시각인 거고 눈으로 보여지는 건데 정작 영화를 보면 남는 거는 주제가 되고 혹은 중심 소재가 되고 혹은 스토리 라인이 되고 이래 버린다는 거지. 근데 홍상수나 다른 감독들이 하는 것처럼 두셋으로 나눠진 영화를 하게 되면은 영화가 한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지. 그치. 자연히 서사는 둥둥 뜨고 관객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알 수가 없어. 자유로워지지 그만큼. 한번 주제가 정해지고 그 정해진 주제로부터 자동적으로 스토리가 연역되는 게 아니고 되려 그 순간순간의 반응들 혹은 각각의 파트 사이의 대화 같은 것들 서로 대응되고 비교되는 그런 대조적인 부분들 데칼코마니처럼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안 그래도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홍상수 감독은 워낙 기본적인 각본이나 설계를 안 해놓고 영화를 찍는 걸로 유명하잖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많은 스토리랑 많은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린 아무래도 감독이 의도한 이야기를 보게 되긴 하지만 결국 그것을 연기하는 것은 배우잖아. 배우의 겉모습이나 표정 또는 발성이라든지 행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보기 때문에 아무리 감독이 어떠한 연기, 어떠한 역할을 원해도 결국 그 배우가 어울리지 않으면 그 연기를 충분히 감독이 원하는 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이 연출하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바를 그 배우한테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안 해놓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희가 이번에 연기했던 영희라고 하는 역할은 김민희의 매력을 충분히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즉흥적인 이야기의 흐름이랄까? 그런 연기 톤이랄까? 그런 것들을 잘 주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그리고 영화는 영화와 영화 사이의 대화. 그러니까 각각의 파트는 다른 영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영화와 영화들 사이의 대화 혹은 대조.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화와 관객 사이의 대화가 되는 그런 영화들을 계속 추구해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라면은 거의 홍상수의 모든 작품들이 집대성해 놓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번 작품이? 예를 들어서 일부의 배경인 함부르크는 홍상수의 이전 작품인 다른 나라에서를 연상시키지. 다른 나라니까. 그리고 2부의 배경 강릉은 강원도잖아. 그리고 주인공 영희의 이름은 마치 우리선이 같기도 하고 오키의 영화의 오키 같기도 하고 서사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가 떠오르고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공이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분열되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의 내면이 1, 2부로 쪼개지는 거기도 하고 주인공이 다른 인물들 혹은 관객들과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또 묘사하는 영화이기도 하잖아. 그게 결국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집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플롯이 이렇게 분할되기도 하고 접합되기도 하는 이런 2부 구성을 한 것을 보면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또 연상시킬 수 있고 밤과 낮이 대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전의 영화였던 또 밤과 낮이 떠오르고 그리고 결말은 또 해변의 여인 아니야? 해변의 여인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전의 작품들의 제목 혹은 테마들 혹은 작가론적인 그런 축적된 경험들을 영화에서 또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 홍상수 대잔치네. 그런 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영화 내적으로 봐도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악보를 사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것을 연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고 소재고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깊게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가 있고 그것만의 달콤한 재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홍상수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작품들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그 작품들과 이번 작품이 또 자율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영화를 또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매너리즘의 연속인 거지. 마치 음악을 하는 것처럼 화성학을 하는 것처럼 혹은 음계가 진행되는 것처럼 계속 기존에 쌓아 올렸던 가락과 하음에서 또 한 가지 코드 진행을 또 반복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변주를 또 해내는 거고 참 음악적으로 영화를 만든다 라는 생각을 주는 것 같아. 그게 아까 말했던 분할된 영화라는 측면에서도 맞아 떨어지는 거고 각각의 파트들이 각각의 코드 진행이라고 보면은 재밌잖아. 예를 들어서 1부에서 나온 함부르크의 이야기와 2부에서 나온 강릉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 함부르크에서는 토마토를 먹어. 근데 강릉에선 뭘 먹냐면 스팸을 먹거든. 그치.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들이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함부르크에서는 와인을 마시고 강릉에서는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지. 맥주도 마시고. 그치. 나는 맥스 홍보하러 다녔어. 의외로 맛이 괜찮아졌대. 그리고 1부에서 영희가 지영에게 독일인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가 너무 착하다고 여자에게 잡혀 살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이게 2부에서 비슷하게 반복이 돼. 2부에서 영희가 만나는 명수 부부를 보면은 명수가 파트너에게 완전 잡혀 산단 말이지. 그치. 커피콩이나 골라주면서. 그리고 1부에서는 영희의 지인인 지영이 배고프다는 얘기를 해. 그리고 2부에서는 사람들이 춥다는 얘기를 하지. 이것도 대조가 되는 거잖아. 배고프고 추운 거만큼 원초적인 게 어딨어.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은 사실 이전에 홍상수의 작품들에서도 나오는 거지.
춥고 배고프다는 대사 홍상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맞아. 착하다, 성숙하다, 예쁘다 이런 얘기도 계속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이잖아. 매력적이다. 멜로디를 또 한 번 변주해내는, 코드 진행을 또 한 번 반복해내는 그런. 뭐 음악이라고 따지면은 장르로 치면 아무래도 현대음악이 아닌가 싶어. 화성학을 따지지 않는 변주에 의해서 계속 주제가 반복은 되지만 디테일을 따지고 들어가면 또 다른.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감상으로는 도저히 기승전결이 없기 때문에 쉽사리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많은 해석이 가능하고 더 많은 감상이 가능한.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현실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서로 사랑한다는 사이라는 거. 그 가운데서 펼쳐지는 김민희의 대사가 물론 영화에서 하는 대사이기도 하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현실이라고 하는 거울로 비춰서 봤을 때 변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독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뭔가 핑계 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화 내적인 것만 보기엔 확실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어. 이와 관련돼서 오케이 영화 때 얘기했던 게 흥미롭지. 오케이 영화 때 사부에서 오키가 만든 영화가 제시되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드러내잖아. 이 작품에 나온 그 등장인물들은 내가 아는 지인들이 연기를 했는데 실제 인물들과는 또 차이가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여기서 여러 가지 층위가 발생하지. 일단 홍상수가 만들어낸 오케이 영화라는 작품이 있는 거고, 오케이 영화는 영화에 나오는 오키라는 인물이 있는 거고, 이 오키가 만든 오키의 영화가 또 있는 거고. 그치. 그 오키의 영화는 사실 각본으로서 원래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스크린에 옮겨진 형태가 또 있는 거고, 그 스크린에 옮겨진 형태는 오키가 실제 경험한 인물들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 이 사이에서는 유사성도 있지만 그만큼 차이도 있다는 것이 영화에서 제시가 되지. 그리고 그 차이 자체를 느끼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오키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난 비슷하다고 생각해. 이 영화에 반영된, 그러니까 문성근이 연기하는 상원 혹은 김민희가 연기하는 영희, 영희와 김민희의 차이도 있고 상원과 문성근의 차이도 있지. 그리고 상원과 홍상수의 차이도 있고 영희와 김민희의 차이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층위가 또 발생하는 거잖아. 마치 버드맨을 연상시키는 거지. 버드맨 같은 경우도 연극과 영화와 그리고 이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관객 사이에서 벌어지는 디테일한 차이들에 대한 영화잖아. 그와 비슷하게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같은 경우도 배역으로서 존재하는 것들 혹은 배우로서 존재하는 것 혹은 실제 인물 혹은 실제 현실 이 사이에서 무수히 발생하는 그 차이들을 인지하고 다 염두에 두고 관객들의 반응까지도 고려해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 내 얘기니까 관객들아 이거 보고 즐겨 이런 수준에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를 보면서 홍상수와 김민희의 관계를 그 연상하는 관객들의 반응까지도 영화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만든 영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김민희를 제외한 나머지 등장인물들이 한 인물이라고 보였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 또는 여러 가지 사연들. 그것들을 파편적으로 뿌려놨다는 느낌이 들었어. 예를 들어서 서영화 배우가 맡은 지영의 역할을 보면은 이혼한 여인으로 나오잖아. 한 10년 넘게.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다 보면은 그냥 그때 남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했고 그러다 이혼을 했다.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공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정재영 배우가 맡은 명수 역할을 보면은 아내한테 구박맞는 남편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웃을 수밖에 없잖아. 현실에서도 보이는 상황이고 그런 모습을 결혼하지 않았지만 의뢰 겪어본 것 같은 제2의 경험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느꼈을 만한 경험들이 많이 녹아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안지용이 맡은 승희라는 배우나 안지용 배우랑 같이 나가는 그 여인을 보면은 영화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임에도 현실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끌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게 다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현실에서의 느낌과 이 영화의 느낌이 어울린다는 느낌? 그래서 주제가 하나로 집약되진 않지만 한 인물이 겪었던 것들을 다 파편적으로 뿌려놨다는 느낌. 김민희만 제외하고. 뭐 홍상수 영화에서 항상 그러지. 그래서 쌍둥이가 된 거 아니야?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에서도. 그치, 그렇기도 했네. 모두가 모두의 복붙이라는 거지. 근데 왜 김민희만 제외를 했냐면은 김민희가 맡은 영희라고 하는 역할은 그 나름의 되게 굉장한 주관이 있어. 행동에 일관적인 패턴도 있고 예를 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버티기 어려워하는 느낌? 권혜호가 너 전에 여기 왔었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냐? 네 소문 들었다. 뭐 이런 것부터 당연히 적대적으로 나가는 반응도 그런데 그 일부에서 그 함부르크에서 외국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봐도 아 자꾸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 싫다. 나 혼자만 얘기하는 상황이 싫다. 정색하면서 얘기 좀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다가 일부에서 뜬금없이 절하는 장면 있잖아. 그런 장면에서도 보면은 현실이 있고 그 현실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아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2부에서 보면은 담배를 피우다가 현실에선 명수를 기다리면서 정신적으로는 전 남자친구였던 감독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과 괴리되는 상황. 또 그거는 해변에서도 마찬가지지. 해변에서 위험하게 그냥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림으로는 전에 사귀었던 감독을 그려놓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캐릭터 하나만 독립적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상수 영화에 자주 나오는 궁극의 쌍년 캐릭터지 사실.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에서의 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영화들과 달리 이번에는 굉장히 중심 인물에게 힘을 많이 줬지. 굉장히 많이 줬지. 또 한 가지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이라면은 홍상수 영화에서 계속 꿈이 나오고 있다는 거. 꿈. 자유의 언덕에서도 그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도 꿈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영화에서도 꿈 시퀀스가 있잖아. 그래서 최근 한 5, 6년 동안 꿈을 계속 자기 영화에 집어넣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꿈이라는 것도 현실의 복사잖아. 복붙이고. 그치. 그리고 꿈이라는 장치를 한번 걸리면은 시간의 인과 순서를 한 번 더 비틀 수가 있잖아. 이게 어느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그치. 이게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은 이후에 있을 일인지 혹은 진짜 있었는데 꿈이라고 착각하는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게 돼버리지. 이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꿈이라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난 이번 영화에서 그 꿈이라는 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영화에서 정해주지 않았지만 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1부 끝나고 마지막쯤 해변에서 납치당하는 김민희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2부에서 김민희와 친구들이 호텔방에 들어왔는데 유리를 닫고 있는 그 장면이라든지 이거 되게 현실성이 없는 장면이잖아. 되게 뜬금없고 지금 이거 꿈인가? 꿈으로 정해놓고 한 건가? 근데 영화에서 사실 얘기는 안 해줘.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야기도 있지.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꿈이잖아.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꿈 자체가 또 다른 현실인 거기도 하잖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순환되는 원운동 자체를 존나 재밌게 그려내고 있는 거지. 꿈이 현실의 얘기를 하고 현실이 영화이고 영화가 또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서 관객과 감독이 빙빙 돌고 그런 양상 자체가 굉장히 재밌지 않나 싶었어. 꿈이라고 하면 나는 항상 떠오르는 게 흑백 TV 시절에 흑백 꿈을 꿨다며.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북촌방향도 흑백 영화잖아. 그러면서 난 그 북촌방향 영화 자체가 그냥 아예 다 꿈이라고 생각이 든 적도 있었거든. 그치. 그건 구운몽이지 일종의. 그러고 보면 완전 그냥 홍상수 영화 짬뽕이라고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버무려져 있네. 그리고 버드맨 생각하면 쉽지. 버드맨에서도 극장 안에 난데없이 드럼치는 인간 있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한 장치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드럼 치는 인간은 영화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드럼 치는 사람을 넣었다 싶은가 하면은 영화에서 너무 뜬금없이 그냥 납치를 해버리고 인물들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유리를 닦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시간까지 물어보고 직접 그리고 뭐 벤치에 앉아있다가 야 저 사람 오니까 빨리 가자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서사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더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시간의 납치가 되는 거지 영희가. 홍상수 영화에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 사람들은 계속 특정한 필연 혹은 운명 혹은 중심되는 생각, 관념 이런 거에 자신의 목표의식을 고착시키려고 하고 그치. 그런 인물들이 홍상수 영화에도 제시가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천우가 명수에게 유명한 고전 시인 얘기를 하면서 뭐 옛날 설을 푼다든지 영희에게 너 과거에 찾지 본 적 있잖아 라는 식으로 과거로 계속 그 기준점을 고정시키려고 한다든지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거든. 사람들이 본질이나 목표나 기준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시간은 지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쌍둥이들이 발생하게 되고 쉽게 이야기 들 수 있는 거는 나이가 먹었지만 성숙해졌다, 매력적으로 변해졌다 라고 영희한테 주변 인물들이 얘기하고 영희 또 선배들을 보면서
오빠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시간은 흘렀는데 오빠 많이 늙어지신 것 같아요. 얼굴 까매진 것 같아요. 병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인물들의 나타나는 표면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도형처럼 이상적인 공간에서 살아가지 않잖아. 현실에서 살아가잖아. 그리고 현실 자체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혹은 생각이라든지 주제 같은 것들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현실은 그럴 수가 없거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고 본질적인 거나 보편적인 걸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구체적인 것들이 발생하는 게 우리 일상이잖아. 현실이고 그게 시간이라는 거에 결국 집약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이 영인의 납치에 가는 거지. 납치되어가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고 남자들 다 병신이야 이렇게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의미를 모르겠는 씬들을 좀 많이 넣었어. 그러니까 뭐 2부에 보면은 그 카페에 앉아있다가 뜬금없이 창문을 클로즈업하면서 그 밑에 종이가 하트 모양으로 오려져 있고 위에는 구멍이 나왔고 밑에는 에러라고 써 있어. 그 장면을 같이 창문이랑 함께 클로즈업 해주는데 이 장면은 왜 있는 거지? 계속 생각하게 하고 약간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다 이번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도저히. 그러니까 나는 홍상수 영화 보면서 의미 추론에 귀결되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 홍상수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뭐 주제나 혹은 교훈이나 의미 이런 게 아니기도 하고 특정한 장면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음표 같은 걸로 보는 게 제일 타당하지 않나? 음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영화에서는 영희 자체가 홍상수가 작곡한 음표 같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좀 의미가 있지. 의미가 있지. 영화 처음부터 영희가 휴대용 피아노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연주를 하고 그 음악 자체가 영화의 BGM으로 돼버리잖아. 그리고 그 음악은 계속해서 변주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이 작곡한 그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음 시퀀스로 넘어가기도 하고 1부가 끝났을 때도 똑같은 음악을 통해서 2부에서 넘어가기도 하고 1부에서는 피아노 연주를 하지만 2부에서는 영희가 홍상수가 작사했다고 들었거든? 그 노래를 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것 같아.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영화 혹은 뭐 예술을 평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게 8, 90년대부터 계속 한국에서 강조되었던 거지. 세상에 정답은 없고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통속적인 이야기도 있잖아. 좋아하는 걸 해. 그런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술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문학도 그렇고 다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는 추론과 분석을 통해서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영화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것은 개소리다, 이거는 영화 헛봤다 뭐 이런 일련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긴급조치 19와 다크나이트가 절대 같은 반열에 있는 영화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국 영화가 논리적으로 만들어졌고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라는 건 의미가 없거든. 예를 들어서 연립방 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자기 기준의 의미가 있어? 없지. 그건 당연히 정해져 있는 공식인데. 그러니까. 근데 영화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논리와 이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방법, 이것이 의미하는 지점 혹은 연립방 정식의 해와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관객이 하는 역할이 없잖아. 그러네. 관객이 하는 역할은 그냥 이미 논리적으로 배열된 영화를 보고서 주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대답만 하면 되는 거야.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정너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관객은 그냥 감독이 만든 대로 영화 그냥 떠먹는 것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관객의 능동적인 역할은 사실 없는 거지. 근데 홍상수 영화처럼 혹은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이런저런 영화들처럼 영화를 쪼개버리고 혹은 다른 영화들을 붙여버리고 이전의 자기 작품들과 계속 연동을 시키고 마치 복제되는 쌍둥이처럼 인물과 인물, 사건과 사건, 장소와 장소를 계속 복붙해버리고 이러면은 서로 간의 의미를 창출한다는 거지. 마치 가락과 화음이 계속 변주되고 무한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주제가 하나로 귀결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영화를 질서 정연하게 배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관객의 영역이 생기는 거잖아. 관객이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이 영화 자체의 일종의 게임 플레이어처럼
플레이하게 되는 거지 영화를. 플레이하는 방식은 다양하지. 홍상수, 김민희 존나 개새끼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만들었을 거고 분명히. 그런 점에서 재밌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약간 그 느낌이 드네. 폴리모터스 보면은 처음 장면이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관객들을 그리잖아. 지금의 관객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관객들한테 야 씨발 좀 움직여봐. 결국 영화랑 너랑만 존재하는 거야. 너가 생각해서 RPG 지금 역할 좀 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네. 실제로 이 영화 상당히 노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2부 시작할 때 김민희가 스크린을 응시하거든. 근데 스크린 누가 보고 있어? 우리가 보고 있잖아. 이거는 굉장히 노골적인 메시지지. 사실 관객과 이 배우들이 직접 맞대면 하는, 영화가 맞대면 하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 이게 그리고 현대 영화의 지금 트렌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영화 자체를 쪼개고 영화와 영화 사이에 그런 대조와 비교, 반복 요소를 계속 넣고 멜로디를 발전시켜 나가듯이 각각의 파트를 점층적으로 쌓아 올리고 그 사이에서 관객을 끌어들이고 이런 패턴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됐다고 생각해. 이게 하나의 장르가 될 정도로. 뭐 폴 토마스 앤더슨도 이니어던트 바이스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테고. 아 그러네. 이니어던트 바이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냐일 수도 있고 머를랜드 드라이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최악의 하루에서도 한번 다뤘잖아. 그러네요. 근데 한 가지 이해한 거는 이렇게 장르화 되면 끝은 뭘까? 이미 이런 류의 영화가 나온 지 적게 잡아도 15년은 된 것 같은데 머들랜드 드라이버가 2001년에 나왔고 그 이전에 뭐 매그놀리아 같은 것도 있고 이러면 거의 15년, 20년 정도 이런 영화들이 여러 감독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은 끝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대한 그런 것들. 이렇게 영화를 쪼개고 혹은 붙이고 그 사이에 관계를 끌어들이고 영화 안의 영화와 영화 밖의 현실을 하나의 맥락으로 집약시키고 이런 것들로 이미 많은 걸 하지 않았나. 충분히 할 만큼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단언을 할 수는 없는데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뭐 현대적인 기법이고 트렌드일 수 있지만 결국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아직은 내가 뭐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단언은 못 하겠는데 궁금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했을 땐 문화적인 혁명이 한 번 더 일어나면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되게 협소한 공간이잖아. 무성 영화 시절에서 흑백이었다가 컬러로 넘어왔다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문화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술 발달이 일어나면은 또 한 번에 바뀌는 게 있겠지. 뭐 많은 사람들은 홀로그램이나 VR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화적인 발달이 한 번 더 생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웹 시장에선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는 웹들은 다 2D지만 이미 많은 기술로 인해서 3D 자체를 그냥 웹에서 디자이너가 구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 그래서 실제로 단편 영화를 3D로 우리가 직접 능동적으로 화면을 돌리면서 3D로 맞아. 그 공간 안에 내가 존재하고 영화가 보여주는 360도로 돌아가는 그 회전하는 상황을 내가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보여주는 내용을 탐험하는 그런 류의 내용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발전은 좀 더 기다려 봐야겠네. 영화로 돌아와서 이 영화는 뭐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기도 하고 관객이 이 영화 안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위해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은 쓸쓸하다 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 춥고 배고프다. 그치. 춥고 배고픈 게 일단 원초적인 쓸쓸함인 거고 첫 번째 상황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가 있잖아. 그런데도 강릉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 그것도 제조가 되는 거지.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춥고 배고파. 그리고 남자들은 다 똑같고 남자와 여자 서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주인공은 계속해서 여자한테 같이 살지 않을래? 같이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그리고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가면 항상 해변에서 쓸쓸히 혼자 있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존재한테 끌려가는 상황 또는 계속해서 그 해변에서 혼자 있고만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존재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해변에 혼자 머물지 못하고 떠내려가야 되는 상황. 뭐 첫 번째 상황은 납치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상황은 그냥 누워있고 싶은데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빨리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어쩔 수 없이 감사 인사를 하고 출판으로 가지. 조용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기조가 쓸쓸하지 않나. 홍상수 영화에서 옛날에는 조소하고 낄낄거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가게끔 했다면 이번 영화는 전체적으로 많이 쓸쓸했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 작품처럼 감독으로서 보이는 배우가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은 또 처음이었잖아.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거에 밀리지 않는 김민희의 연기가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러니까 문성근이 그렇게까지 영화의 모든 기류나 흐름을 다 싸잡고 와가지고 대사를 치고 시까지 읊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김민희가 그 책 좀 달라고 하고 나 이거 주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연기를 끌고 가잖아. 그거 보면서 도에 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연기하기 되게 어려운 영화잖아. 전체적인 기승전결도 없고 감정이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대사도 그때그때 주고 캐릭터에 대한 설명도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말 그대로 연기력으로만 승부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런 상황을 줬을 때 이렇게까지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는구나. 김민희라고 하는 배우가. 그런 것들을 많이 놀랐지. 술판에서 김민희가 소리 지르는 장면도 보면은 상황이 되게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주변 인물들이 되게 잘 받아줘. 되게 역정을 내잖아. 다 술자리에서 뻘쭘할 듯한 상황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잘 다독여주는 거 보면은 이야기를 둘째치고 그냥 연기들이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라고 싶어서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의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잘 풀어낸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거 보면은 진실과 허위가 굉장히 잘 뒤섞여 있지. 그 술판에 참여한 다른 인물들 사실 굉장히 허위적이잖아. 가식적이고 다른 누군가들과 마찬가지로 홍상수 영화에 항상 나오듯이. 그리고 김민희의 취중 진담도 솔직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공된 이야기고 양식화된 이야기거든.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위화감 없게 부드럽게 넘기는 다른 인물들의 행위들도 어느 정도 자기적이고 가공된 것들이지.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맞물리면서 그 술판 자체가 매끄럽게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 이질적인 요소들이 다 한 컷에 담겨 있다는 거. 이전에 얘기했던 장 르누아르의 게임의 규칙을 연상시키는.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연기 잘한다는 느낌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관객이 하고 싶은 얘기 같기도 하잖아. 그런 걸 보면 다 니들 뭐 이렇게 결국 다 본성과 본능은 따로 있으면서 말로는 다른 얘기하잖아. 니들 다 똑같아 결국에는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거를 다독여주는 진실과 허위를 감싸는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거 보면은 그게 확실히 차이를 보이는 게 그때 김민희가 소리 지를 때의 장면과 문성근이 화낼 때 그 두 가지 술판 자리를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가 다르잖아. 앞에서는 다들 친구고 오래 본 선후배 사이니까 서로 다독여줄 수 있는 방면, 두 번째 자리로 가면 까마득한 후배들이나 완전 어린 사람들이니까 축부삽들이지. 말씀이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보면 맞습니다. 항상 술자리는 재밌는 걸 찍는 것 같아. 너무 마치 내가 거기 있는 듯한. 홍상수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집약이 되지 그렇게. 그러네. 그 술자리에서 나오는 대화나 기류, 분위기 같은 걸로 다 총집합돼 버리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의 정석 같은 것들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 홍상수 영화는. 완벽한 해석도 이런 거 내고 뭐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음악에서 잠깐 꺾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애드리브가 나온다든지 그치. 아니면 뭐 사비 부분에서 반복되는 후렴구의 중독성이랄지 그런 재미들을 얘기하는 거지. 악장 전환될 때 어떤 식으로 그 전개가 바뀌는지 이런 걸 본다든지.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전조가 돼가지고 폭발적으로 음이 올라갔다가도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조화가 되는 뭐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그럼 뭐 이 정도로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네. 저는 그게 확실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감독과 김민희의 현실에서의 상황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의 대답인 것 같고 그래서 영화를 순수하게 감상하기 어려운 듯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영화는 전작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여배우가 단독으로 주인공인데 그 여배우가 술자리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영화 감독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홍상수의 전작이라고 볼 수 있는 듯한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사실 달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이 새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감상이 계속해서 몰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이거 왜 집어넣었지? 라고 하는 컷들, 그러니까 시간 물어보는 그 연기라든지 거울 닦는 거라든지 납치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꾸 뭐야 이거 왜 넣는 거야? 자꾸 나한테 해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야 이거 문제 냈으니까 해석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서 너무 이게 뭐지? 계속 머리를 좀 싸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연기는 여전히 재밌었고 술자리도 재밌었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주는 씁쓸한 감정, 놀 거 다 놀아본 사람이 성숙한 마음에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 정말 다 쓸데없고 다 똑같다, 외국의 자지가 크던 한국의 자지가 작던 다 똑같아 남자들은 뭐 이런 마음이지만 결국 가슴 한켠에는 무언가 자신과 일치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뭔가 연민해하는 그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서 좀 많이 쓸쓸했던 영화인 것 같고, 홍상수 영화만큼이나 복잡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제 이번 별점은 3.5점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야기적으로는 할 게 없고 연기가 정말 좋았다. 특히 김민희가 갖고 있는 현실에서의 상황과 극중에서 보여주는 영희의 상황, 여타 다른 배우들에게 밀리지 않는 영화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연기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천 못 드리겠습니다. 영화 너무 어려워요. 이번 작품은 뭐 스캔들 논란 이런 걸 떠나서 영화 자체가 저한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화, 홍상수 영화 중에서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점 3.5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서 말했듯이 홍상수는 이 영화 촬영을 작년 2월에 끝냈죠.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도 외도 사실을 모를 때. 그렇죠. 언론에 밝혀지기 전에. 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가설을 떠올렸는데, 이거 2016년 6월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김의 열애가 언론에 보도된 거는 홍상수의 설계가 아닐까. 나도 그 생각 하긴 했어. 그러니까 이 현실 자체를 영화판으로 보는 거지 오히려. 관객들한테 한꺼풀 씌워서 시놉시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 영화의 시놉시스가 뭐야? 유부남 감독과 불륜이 난 한 여배우가 외국으로 도피를 떠났다. 그거 자체가 시놉시스의 초기 설정이잖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언론 시사에 한 거지 이미.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 나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변명 갖고 현실이랑 비춰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작품의 예술성을 한껏 높이고 김민희에게 수상의 영예까지 안길 수 있는 설계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 뭐 농담이었고. 아무튼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 싶어서 이미 신작 하나 그리고 또 찍은 상태죠. 이번에 위자별 피그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영화가 찍는 시점과 이것이 일반에 공개되는 시점은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 그리고 그 중간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으로서의 편집이 또 있고,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지는 시기, 영화가 완성되는 시기, 그리고 영화가 공개되는 시기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들이 또 이런 재밌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복붙의 복붙아니야. 이것도 화음의 변주인 거지. 그치. 말하자면은. 현실에서의 상황과 영화에서의 상황이 복붙인 거지. 그 사이에서 감독이 편집을 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다음 영화에서 홍상수가 멕시코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 이냐리투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 레버넌트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을 관객과 대면시키잖아. 마치 관객들이 레버넌트라는 것 마냥 유령처럼 떠돌면서 이 영화를 지켜보고 있는 영혼들이 관객이라는 것 마냥. 그리고 이건 비우티풀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 거고. 그리고 아모네스 페로스 개새끼 얘기잖아. 근데 이 영화에도 개새끼가 나와요. 검은 옷의 사나이가 데리고 다니는 개 멍멍이. 멍멍이가 있지. 그리고 또 재밌는 요소라면은 라쇼몽하고 비교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라쇼몽이 50년대 영화잖아.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 나온 분할된 영화라고 할 수 있지. 3-4명의 입장에서 서술되는 이야기잖아.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는 실제 그들이 경험한 것들과는 또 차이가 있고 그 입장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비슷하지 않나. 그러면은 이런 분할된 영화의 출발을 라쇼몽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돌고 돌아서 결국 50년대 영화인 라쇼몽의 자리로 왔다면은 강아지가 자기 꼬리 잡는 이야기와 비슷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홍상수라든지 다른 영화 감독들이 영화가 할 수 있는 최신의 무언가, 가장 근본적인 무언가를 찾아서 계속 탐구를 해온 결과
수렴한 게 라쇼몽 같은 영화란 말이야. 뭐 예술이란 것 자체가 원래 그런 거기도 하고 그 자기 세계 내에서 쳇바퀴 돌면서 외부와는 독립성을 획득하는 게 예술이잖아. 근데 이 사이에서 새로운 시도는 또 있을 수 없는 건가? 그 지금 2000년대에 현대 영화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귀결된 지점이 라쇼몽이라면은 여기서 탈바꿈 해내면은 어떤 영화로 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그게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의문으로 남았던 부분. 그리고 그 이전에 홍상수 작품에서 무수히 반복된 요소들을 변주해내지만 그러면서 전복을 해냈다는 것. 그 영희의 목소리도 완전 다 박살을 내버렸잖아. 명수 같은 애 혹은 천호 같은 애가 하는 이야기들이 기존의 홍상수 영화에서 한 음역대를 이루는 마치 베이스나 테너를 이루는 이런 파트 같은 거였는데 그것들이 소프라노에 완전 묻혀버렸잖아 이번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아닌가. 홍상수가 새로 김민희라는 자기의 뮤즈를 무기 삼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잡혀서나? 그리고 이건 곁들여 한 얘기인데 아가씨 보고 만들었을 것 같아. 아가씨? 아가씨랑 무슨 상관 있나? 송선미랑 김민희가 키스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가씨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아 현실에서의 어느 정도 반영도 있으니까. 아니, 물론 아가씨가 그때 개봉은 안 했던 시점이지만 이미 촬영 끝났을 때거든. 그치 얘기도 많이 했겠지. 그리고 김민희하고 이미 2015년 초부터 사귀었다는데 뭐 아가씨 그치 자기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었겠지. 그치 얘기 항상 했을 텐데. 그럼 영화에서 써먹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 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를 계속 접합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이 영화를 봄으로써 극 중 극과 그리고 그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현실 자체를 하나에 꿰고 싶었다는 다 하나의 곡으로 작곡해내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여튼 점수를 주면 4점을 주고 싶고요. 굉장히 높네요. 다음 영화가 진짜 어떤 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항상 홍상수 영화는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만큼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감독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피드백이 빠르기도 해. 바로 1년 내지 6개월이면 또 한 개가 나오니까. 맞아. 하염없는 기다림 이런 게 아니거든. 바로 자극을 하면은 피드백이 온단 말이야. 그 점이 또 기대를 품게 만드는 지점이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김민희랑 깨지면 이제 무슨 영화 나올까 궁금하고. 이전에 영화에도 많이 나왔지. 예전에 만나던 유부남 교수와 여학생이 서로 깨진 다음에 다시 만나가지고 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거 많았잖아. 이번에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 또 재밌었던 점은 김민희랑 버네오가 서로 얘기를 하다가 나 작품 들어온 적 있었다. 시나리오 들어온 적 있었다. 외국에 있을 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데 신인 감독이 썼다. 뭐 감독은 잘 알지도 못하겠지만 내가 거절했다. 근데 그 영화 망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영화가 떠오르더라고. 뭐? 그래서 선권 좋네. 이게 그냥 혼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돈만 밝히는 감독이에요. 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희 영화에 대한 얘기도 홍상수스럽게 두서없이 막막 나가가지고 들으시는 분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도 혼란스러워요.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네, 하여튼 저희가 다룬 홍상수 영화 밤의 해변의 혼자에서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